저는 자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장인어른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험한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애지건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아직도 악몽을 꾸다가 깨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지나간 일이다 생각하고 마음에서 정리하는 의미로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아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린 시절 혼자가 됐습니다. 시골 동네였다 보니까 고아원으로 내보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들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제대로 책임져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야, 너는 왜 맨날 우리 집에 있어? 왜 집에 안 가? 난 너랑 방 같이 쓰기 싫어. 너랑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기도 싫다고. 너네 집에 가. 형한테 너가 뭐야? 그리고 이제 형도 같이 사는 거야. 우리 가족이라니까. 그렇게 심술 부리면 어떻게 해? 엄마가 다 설명해 줬잖아. 형이 엄마 아빠가 없고 이제 집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싫어. 싫다고. 제가 왜 우리 가족이야. 싫다고 나가라고 해. 우리 가족은 엄마랑 아빠랑 나야. 쟨 우리 가족 아니야. 처음에는 저와 또래가 있는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또래들끼리 잘 지낼 거라는 어른들 생각과는 달리 저는 신세 지는 집 아이들의 텃세에 눈치만 늘어갔죠. 나이 차이가 있는 아이가 있는 집이면 심부름에 샌드백 노릇까지 해줘야 했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없는 집이면 더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당신 친척애를 돌봐야 되는데? 미친 거야? 나 먹고 살기도 버거운 사람이야. 당장 내보내. 고아원이라도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보통 1년에 한 번쯤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옮겨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마음을 좀 붙여볼까 하면 전학을 가야 해서 친구 한 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 없었고 연애도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소원은 밥을 굶어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으니 한 군데서 좀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하게 붕 떠 있는 상태로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저찌 졸업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마다 전학을 다녔으니 한 학교를 제일 오래 다녀본 게 2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는 한 달을 다녀본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성적은 당연히 바닥이었지요. 학교마다 진도도 틀리고 교과서도 틀리고 어떤 건 2번 듣고 어떤 부분은 아예 한 번도 못 듣고 선생님들마다 다른 시험 문제 스타일에 적응도 못했고요. 물론 그럼에도 공부를 좋아했다면 어떻게든 했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취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엄청난 친화력을 가진 성인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어디 떨어뜨려 놔도 밥 안 굶겠다 싶게 적응력이 뛰어났고 친화력이 높았으면 전반적으로 성격이 수더분했지요. 아무 데서나 잘 잤고 아무거나 잘 먹었고 아무하고나 빨리 친해졌습니다. 물론 깊게 친해지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도 저의 이런 성격을 장점으로서 먹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지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일이 일명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는 소규모 무역업이었습니다. 몸뚱이 하나는 쓸만했고 자본이라는 게 거의 없었으니 제일 싼 배를 타고 중국, 일본, 필리핀 같은 동남아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싸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물건들을 골라서 사와서는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단골도 생기고 자본금도 늘어갔고 다루는 물건들도 조금씩 비싸지고 많아졌지요. 그렇다는 건 나름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소리이기도 했고요. 그때쯤에는 한국에 사무실도 얻어서 직원도 고용하면서 자리는 잡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를 돌면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수입하는 일을 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래처 분들도 종종 생기셨고
자기 딸이 있으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셨지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잠시 동안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해보기는 했지만 워낙 가진 것도 없고 조건이 부족하고 바쁘다 보니 그저 상상만으로 끝내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한 거래처의 사장님이 자신의 딸은 아니지만 딸의 친구라면서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사장은 왜 연애를 안 해? 김 사장님, 그런 말씀은 예쁘고 참한 아가씨 소개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잔소리 꼰대시라고요. 맞아. 내가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지. 내가 보기에 이 사장하고 딱인 여자가 하나 있어서.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 한몸 추스르기도 벅찬 놈이에요. 제 주제의 여자는 무슨요. 제 장점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주제 파악. 부모도 없지, 학벌도 없지, 백도 없지,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는 놈이 아니니 어떤 여자가 저 같은 놈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연애 따위는 일찌감치 포기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안 나가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안 되는데? 이미 약속 잡아놨어. 내일 저녁 7시. 여기 앞에 있는 레스토랑 알지? 혹시 안 나가면 알지? 나 앞으로 이 사장 물건 안 받을 거야. 이미 약속을 잡아놨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가봤자 차일 텐데 꼭 나가야 하나 귀찮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잡아주신 약속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할 수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괜히 기대하고 나갔다가 차이면 더 속상할 것 같아서 굳이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날 밤 밤새고 일했던 모습 그대로 나갔죠. 그렇게 차이면 좀 덜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제 계획대로 될 리가 없었죠. 저는 그날 그 자리에 나온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정말 제가 상상했던 완벽한 저의 이상형이 제 눈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얌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예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 무슨 일보다 진심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저희 결혼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 다음 달?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프로포즈부터 하고 말았죠.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결혼부터 하자고 해서 그런가 그 여자도 절 보면서 웃더군요. 아마 농담인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진심인 순간이었죠. 그 후 저는 정말 매일매일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밤을 새고 일한 날이면 그 여자가 출근하는 걸 보러 갔고 늦게 일을 하러 가는 날이면 퇴근하는 그 여자를 보러 갔습니다. 이도 저도 시간이 안 맞으면 점심시간에 맞춰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외국으로 물건을 사러 가야 하는 날에는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메시지를 보냈고 그 여자가 잠들기 전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해서 짧은 안부라도 전했습니다. 하루라도 저를 까먹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죠. 제가 귀찮은 존재가 되더라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아닙니다. 다 핑계입니다. 사실 그냥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않으면, 하루라도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그 여자가 좋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자 곁에는 저만큼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가족들이었죠. 그 여자는 가족 관계도 엄청나게 끈끈해 보였습니다. 저와 만나고 있으면 어김없이 가족들의 연락이 왔어요. 언제 오는지 물어봤고, 같이 있는 게 누구인지 물어봤고, 들어오는 길에 사올 작은 물건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엄마일 때도 있고, 아빠일 때도 있었고,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이모일 때도 있었죠. 그럼 여자는 상냥하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안 그래도 좋은 마음이 더 커졌죠. 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집이구나. 나도 저 집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고는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결혼을 하자고 졸라댔고 결국 그 여자의 허락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자와 결혼하는구나. 정말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기는구나. 너무 기뻐서 큰 길가에서 홀딱 벗고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덜컥 겁이 나더군요. 내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부모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쁠까 싶은 것이었죠. 저는 튼튼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법니다. 튼튼하면 돈을 잘 버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면 새우잡이 배 팔아버려서도 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네, 지금 자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아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간 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말빨이라면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가족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저 감히 우리 딸을 넘보냐며 얻어 터지지나 않았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고 그저 제 장점을 잘 어필하자 싶었는데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튼튼한 몸과 성실한 뿐이었다 보니 그 이야기만 줄창한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장이더군요. 부모님은 계시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이제 부모님으로 모실 장인, 장모님이 계셨고 어린 시절 그래도 저를 잠시라도 키워주셨던 친척들의 축하 속에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대신 신혼의 시작임에도 저희는 대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루라도 딸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기니 절대 딸만 분가시킬 수 없다는 장인, 장모님의 고집에 저는 씩씩하게 좋다고 했지요. 어차피 복작복작한 가족을 꿈꾸던 저였고 이제 결혼해서 태어날 저희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게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여자와 살 수만 있다면 뭐든 다 상관없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이 4개인 큰 집을 구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안방을 장인 장모님께 내드렸습니다. 신혼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편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항상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을 때 함께 수다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들이 가득했고 누군가 날 위해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해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하고 있을 때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퇴근길에 치킨을 사와라, 떡볶이를 사와라 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다 보니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더군요. 제가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저 말고는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게 솔직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장인 어른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옆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가 도움도 못 주고 말이야.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암시롱도 안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게 그런가? 가족이면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다 짐만 되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직은 몸도 건강하고 그래도 소시적이 크게 사업하던 사람인데 말이야. 명색이 사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나.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정말 건강합니다.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이 자식이 벌어온 밥이 마음 편하게 입으로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 내가 자네 사업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장인 어른이요? 아닙니다. 힘드세요. 힘든 거야 다 자네가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는 그냥 머리나 쓰는 거나 도와주는 거지. 내가 여기서 돈 관리 좀 해주고 조언 좀 해주고 하면 자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럼 자네는 마음 편하게 외국 오가면서 일할 수 있을 테고
나는 다시 일하니 젊어진 것 같아서 좋고, 아이 자네 장모는 나 매일 새끼밥 안 챙겨줘서 좋고, 모두 다 좋지 않겠나? 사실 일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일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자식들이 컸을 때 같이 그럴 수 있을까 상상만 했었는데 장인어른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서니 반갑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아이,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 장인어른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못나게 이렇게 도움까지 받게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그저 신나서 멍청하게도 한국 쪽 돈 관리를 장인어른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을 회사의 공동대표로 올리고 법인 통장, 법인 카드, 법인 임감까지 모두 맡기고 제가 외국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다니는 동안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미련하고 천지의 바보에 머저리였죠.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그렇게까지 맡기면 안 되는 건데 제대로 된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으니 그저 가족 놀이에 취해서 그런 사고를 친 것이었죠.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쪽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쓰지 않고 외국으로 돌면서 괜찮은 물건만 알아보면 됐으니 일은 더 안정되는 것 같고 돈은 더 빨리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돈이 그냥 쑥쑥 모이더군요.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들까지 생기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아니, 아예 마당이 있는 집이 좋을까? 그렇게 상상하며 힘든 것도 모르고 일을 했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급하기도 했지만 절대 아내에게는 티내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중국으로 출장을 가 있는 중 아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초조한 듯한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여보, 당신 언제 귀국해? 왜? 아이, 집에 무슨 일 있어? 나 모레 비행기인데. 더 빨리 들어올 순 없어? 아, 나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무슨 말인데? 지금 말하면 안 되는 말이야? 전화로는 안 돼. 직접 얼굴 보고 말해야 돼. 알았어. 그럼 그냥 기다릴게. 모레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집에서 기다릴게. 얼른 와. 평소에는 보채는 일이라고는 없는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고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담담하게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저를 기다려주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조조해하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에 덜컥 겁도 났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말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저는 해가 뜨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항으로 향했고 한국으로 오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집에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론가 외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1시간을 기다려도 반나절을 기다려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다른 가족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날 밤이 돼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방문을 열어보니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었더군요. 급하게 짐을 쌌는지 장인 장모, 처이모님의 짐 중에 중요한 것은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회사로 나가보니 회사에서도 중요한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은행 잔고는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이 들어 거래처에 연락해보니 장인이라는 놈이 물건 대금을 선불로 땡겨받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거래처 사장님들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저와 오랫동안 거래에 왔기 때문에 저를 믿고 현금이 급하다는 말에 먼저 융통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동산에서 집을 비워달라며 찾아까지 와 있는 걸 보니 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처음 생긴 너무나 소중했던 그 가족들에게 말이죠.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이 처가의 모든 식구들은, 물론 아내까지, 저를 배신하고 저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럼 아내의 전화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더군요. 혹시라도 아내는 죄책감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아내는 왜 연락을 해오지 않았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망가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오지 않는 아내의 연락을 기다리다 속상한 마음에 술을 먹고 잠이 들고 다시 깨어나서 아내를 기다리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안 그래도 바닥난 신용 더 바닥을 쳤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제가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빚만 가득 떠안는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끝장을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라진 한 달 후 저는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성인의 실종 신고는 가출이라면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저의 사정이 딱한지 알아봐 주시다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적어주신 아내분 정보가 이게 맞습니까? 이런 이름으로 이런 주민번호인 사람은 없는데요? 없다니요. 아니, 뭐가 없다는 건가요? 이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맞지를 않아서요. 잘못 적어두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때야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아내의 서류를 떼어보는데 역시나 없는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아, 그럼 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제대로 된 정보가 있겠구나 하고 서류를 떼보는데, 이용구 씨는 혼인하신 적이 없다고 나오시는데요. 혼인 사실 말소나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신고가 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서류상 깨끗한 총각이더군요. 분명히 결혼 직후 아내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귀신이 곧 갈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결혼부터가 사기였구나. 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 순간 가족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에게 사기친 사람들에게 당한 거였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저 나를 사기친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물며 모든 것이 사기라고 해도 나에게 접근한 것이 사기를 위해서였다는 소리를 아내의 입에서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도 없고 사업장도 없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하루하루 공사장 노가다를 뛰는 것뿐이었습니다.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하루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노가다 일을 하고, 어디선가 아내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동네로 찾아가고, 아내를 찾지 못하면 그 속상한 마음에 또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불규칙하고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계속하니 몸은 하루하루 상해갔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지니 현장 일에서도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노가다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보험도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저는 가족도 도망가고 돈은 사기당하고 몸까지 망가진 세상에 불쌍하고 한심한 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저를 써주겠습니까? 살짝만 저는 거예요. 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무거운 것도 얼마든지 들 수 있고요. 아, 현장이 장난 같아.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니래도 아이 몸은 튼튼해야 써먹을 거 아니야. 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저기 올라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구 인생 조지려고 그래? 반장님,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 누가 이 씨한테 떨어져서 다리 병신대라고 했어? 왜 엄한 사람한테 지랄이야? 너 앞으로 우리 공장 근처 얼씬도 하지 마라.
에이, 재수 없게. 아유, 어디 졸른 발이가. 잉? 다른 건 몰라도 몸뚱이 하나 굴려서 버티던 저였는데 그거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고 멀쩡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였죠. 역시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너무나 컸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삶의 의욕을 아예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런 심정이더군요. 아니, 아예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던 건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이었던 건지도 분간이 되지 않네요. 누군가 적선이라도 하면 그걸로 술을 사 먹었고 하루 한 끼쯤 무료 급식소에서 먹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아내를 닮은 사람을 보면 미친 듯이 쫓아갔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죠. 점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때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혹시 이영구님 되십니까? 이 봉천동에서 무역사업을 했고 아내 이름은 최유리 씨고 42살 되시고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려본 적이 하도 오랜만이라 그런가 순간 그게 제 이름이 맞는지도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제 이름 이용구 맞고 봉천동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제 부인 이름은 최유리가 아닌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 저 사람도 누군가를 찾고 있나 보다. 그렇게 찾는 사람이 나랑 이름도 비슷하고 일하던 곳도 비슷하네. 신기하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보여준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잠시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최유리 씨 사진입니다. 혹시 아내분 아니신지 잘 좀 봐주십시오. 아내였습니다. 몇 년간 너무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하고 목을 졸라버리고 싶기도 해서 눈을 감아도 찾고 싶던 그 얼굴이었어요. 제 기억보다 조금은 나이가 들었고 제 기억보다 조금은 더 상한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이 여자 지금 어딨어? 당신 이 여자 어떻게 알아? 이 여자 이름이 최유리야? 그게 본명이야? 진짜야? 이 여자 지금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당신 누군데? 이 여자랑 무슨 사이인 건데?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그 사람에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사진 한번 보여주고 사라질까봐 그 남자를 놓치면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아내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자, 진정부터 하시고요. 저는 최유리 씨 부탁으로 이용구 씨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랑 같이 가시면서 들으시죠. 그 남자도 제 말에 너무 반가워하더니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의 뒤통수를 치고 사라진 여자의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함께 가자고 하는 남자를 따라가는 것 자체도 위험천만한 일이었겠으나 어차피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고 생각하니 뭐 무서울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갑시다. 가서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낯짝이나 봅시다. 내 등 쳐먹고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내가 내 눈으로 꼭 봐야겠으니까 얼른 앞장서요. 그렇게 그 남자를 따라간 곳은 지방의 한 대학 병원의 득실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아내는 제 기억과는 달리 너무나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침이라도 뱉어주고 욕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날 그렇게 뒤통수 치고 버리고 갔으면 보란듯이 날 비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 꼴이 뭔가 그냥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그러면서 그 꼴로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비척거리며 뛰어와서는 저의 상한 모습에 속상해하면서 울더군요. 그렇게 몇 년 만에 만난 아내와 저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다리는 또 왜 이래? 어쩌다 이런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겠어. 마누라라는 년이랑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내가 평생을 벌어놓은 돈을 들고 튀어버리는 바람에 그 사기꾼 연놈들 잡으려다가 이렇게 병신까지 됐다. 그러니까 말이나 들어보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지금 너무 감정이 격해진 것 같은데 사정부터 들으시고 화를 내셔도 내주세요. 우선 제 딸은 용구 씨를 배신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딸의 부모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딸이라뇨? 누구 딸인데요? 그리고 전 그때서야 그동안의 그 끔찍한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친아빠.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놈한테 속아서 이 넥도아라고 용구씨 인생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미안하다고 빌어야 할지 너무 미안해서 이 도저히 엄두도 안 나지만 그래도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하고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저 아이, 이 내 딸의 엄마는 저 아이를 낳고 몸이 좋지 않아서 산후통으로 고생만 하다가 우리만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지요. 그때는 얼마나 황망하고 막막하기만 하던지 혼자 종종거리면서 유리를 키우려고 해봤지만 정말 부족한 게 많았죠.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이 건설 쪽이다 보니 이곳저곳 현장을 돌다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어린 것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의 손을 빌려야 했죠. 그때 유리를 맡겼던 게 우리 집에 새를 들어 살던 부부였어요. 그 집에서도 우리 딸하고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고 둘이 잘 놀았거든요. 그러니 저는 아예 그 집에 새를 안 받을 테니 제가 없을 때 우리 유리를 좀 봐달라고 했었죠.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아이를 봐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까운 친척도 없던 장인어른은 그렇게 딸을 남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유리가 이 5살이 됐을 때였는데 회사로 큰 일이 들어왔어요. 그때쯤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우리 회사도 일을 하나 다닌 거였죠. 그 일만 하고 나면 회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면 지방 현장으로 가는 일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사가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욕심은 났는데 유리가 너무 어려서 포기해야 하나 했던 거죠. 아무래도 먼 나라였고 제대로 된 인프라도 없는 곳이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어린 것을 맡기고 일을 다닌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 들어 살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2년이니까 자기들이 우리 유리를 데리고 있겠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요. 자기들만 믿으라고요. 믿으면 안 됐는데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멍청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을 때도 아니었고 국제전화가 잘 터질 때도 아니었으니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으려니 시차가 맞지 않아서 통화가 되지 않는 것이려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얼른 일을 끝내고 들어올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유리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의 사망신고서까지 우편으로 보내더군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니 내 딸을 봐주던 그 부부가 사라졌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딸 앞으로 들어져 있던 사망보험금도 타고 딸 이름으로 해놨던 그 집도 팔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써서 서류를 처리할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유리 씨를 맡겼던 부부가 유리 씨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면서요? 사망신고는 또 뭐고요? 죽은 건 우리 유리가 아니었어요.
그 부부의 딸이었지. 자기 딸이 사고로 죽으니까 우리 딸 이름으로 사망신고를 하고 유리를 자기들 딸로 데리고 가서 산 거죠. 이게 정말인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죽은 걸로 만든 겁니까? 왜요? 돈이지. 그 금수만도 못한 놈들은 자기 딸이 죽어봤자 합의금 받고 말 거지만, 우리 딸이 죽은 걸로 꾸미면 사망보험금에, 합의금에 집까지 뺏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자기 딸의 죽음까지 돈벌이로 이용한 거죠. 그 처죽일 놈들이. 제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유리가 자기들 딸이 됐으니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딸도 아니었으니 그 후로는 용구 씨도 상상이 될 겁니다. 그 어린 것이 그 처죽일 놈들 집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살았을지 정말 내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내의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을 알겠더군요. 쳐다보기도 아까워서 그렇게 아꼈던 내 아내의 어린 시절이 저처럼 처참하고 끔찍하고 외로웠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한테는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했어. 그니까 자기들까지 날 버리면 나는 길에서 거지가 돼서 굶어 죽을 거라고 겁을 줬었고,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시키는 건 다 했었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청소, 빨래도 배워서 했고 밥도 했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름도 바뀌었어.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귀찮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때리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어볼 엄두도 못 냈지. 그 다음 이야기는 아내가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어른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가슴을 때리면서 들으시더군요. 꼭 가정부처럼 지냈어. 그래도 학교는 보내줬고 공부를 꽤 하니까 그건 내버려 두더라고. 나중에야 알았지. 그 사람들한테는 나름 장기적인 투자였던 거야. 내가 고연봉 직장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 노후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이런 썩을 새끼들을... 그래서 그 새끼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도망갔어. 날 섬에 팔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을 섬에 팔다니. 내가 중간에 알아버렸거든. 그 사람들의 당신 돈에도 손을 대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랬어. 그걸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당장 모든 걸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거든.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용서를 빌고 죗값도 받겠다고. 그러니까 자신들 손으로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반성을 한 게 아니라 당신 재산을 빼돌렸고, 그걸 알고 있는 나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니까 한 번 팔려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섬에 있는 술집으로 팔아 넘기려고 했더라고. 그걸 아빠가 알고 구해주셨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내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실종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미워하며 원망하는 사이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아내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자기들의 과거가 문제가 될까봐 혼인신고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도 난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는 그저 가정부 취급 받으면서 살긴 했지만 그래도 갈 곳 없는 고아 챙겨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믿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당신도 나도 장인어른도 사람을 믿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실 장인어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씹어 먹어도 모자랄 사기꾼 놈들 생각대로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벌을 주라고 한 것인지 장인 어른은 우연히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몰래 접근해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는데 그 며칠 사이 이 사기꾼 연놈들이 일을 친 것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급하게 사람까지 사서 아내가 팔려가고 있는 섬으로 쫓아갔고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겨우 아내를 구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큰 충격까지 받는 바람에 몇 년은 거의 식물 인간처럼 병원에서 지낸 것이었죠. 다행히 정신이 들었지만 실어증 증세까지 있었고 장인 어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겨우 회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되자 바로 저를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이 아름아름으로 어디서 노숙자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게 됐는데 그것도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말이죠. 그래도 딸이 처음 입을 떼자마자 이 옹구 씨부터 찾아달라고 했으니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1년 동안 저도 전국을 안 돌아본 곳이 없네요. 그렇게 아내가 겨우 나를 찾게 됐을 때는 내가 이미 지방을 전전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아내의 친부가 나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 그 사기꾼 연놈들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지금 그 놈들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는 것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그동안 유리 곁에 있어주고 용구 씨도 찾느라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그 놈들 잡아와야죠. 그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은 놈들을 제가 꼭 천벌받게 만들어줄 겁니다. 장인 어른은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중동에서의 일 이후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돈은 평생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번 상태셨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를 치료하는데도 저를 찾는데도 돈도 사람을 아낌없이 썼었고 그 사이 사기꾼들의 흔적까지 찾아냈던 거였죠. 필리핀이면 제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그쪽에도 많이 드나들어서 아는 사람도 많거든요. 거기도 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장인 어른이 가시기는 위험하세요. 그 사기꾼 놈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원망 대신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썩어빠진 인간이면 그렇게 죄책감이라고는 없이 장인 어른을 속이고 그 어렸던 아내를 핍박하고 가스라이팅했으며 저의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그 사기꾼 연놈들의 목을 쥐고 흔들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어딜 가겠다고 그러십니까? 이 필리핀은 제가 갈 테니까 유리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세요. 같이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요. 저는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지금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유일한 방법을 알았는데 여기 누워있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을 유괴해서 고아로 만들고 당신 이름과 인생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래까지 뺏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줄까?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올 것도 없이 거기서 끝장내줄까? 당신이 원한다고만 하면 거기서 그런 일 해줄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야. 원하는 걸 말만 해. 아니, 난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짓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받게만 해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도 아내는 여전히 선량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그 나쁜 놈들이 꼭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바로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인 어른을 통해서 그 사기꾼 연놈들이 있는 대강의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한동안은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줄을 모르겠더군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왜 떠났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무작정 찾아 헤맬 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이놈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넘쳐났습니다.
이사장, 찾았다. 이사장한테 사기쳤다는 그 놈들, 내가 어딨는지 찾았어. 그런데 이놈들 대단한 놈들이네. 강 크게 여기서도 사기를 치고 있었다네. 무슨 목숨이 9개쯤 되나벼.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요. 혹시라도 필리핀에서는 얌전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버릇해 못 준다고 역시나 필리핀에서도 교포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고 공장을 차려서 현지인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네. 그럼 나 한 가지만 더 도와줄 수 있어? 필리핀 경찰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봐. 이왕이면 좀 높은 사람으로. 왜? 여기가 아무리 불법이 판친다고 해도 그럴수록 범법행위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수틀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니야. 난 그저 저 사기꾼 연놈들을 신고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저 그 놈들이 혹시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대신 내가 미리 뇌물을 잔뜩 주려고 그러지. 제발 뇌물 같은 거 받고 그런 나쁜 놈들 놔주지 말고 부디 정의 실현해달라고 말이야. 무슨 소리야. 경찰한테 정의 실현해달라고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거 아주 걸작이네. 좋아. 그런 일이면 적당한 사람들 아니까 돈만 넉넉하게 준비해놔. 저는 그 길로 한국에 있는 장인어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최고의 실력과 몸값을 자랑하는 국제 변호사를 한 명 고용해서 돈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돈은 필리핀의 경찰 간부에게 잘 전달되었고 덕분인지 그 사기꾼 연놈들은 무사히 체포되었습니다. 역시나 뇌물을 써서 체포를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에게 받은 돈이 더 크니 그대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한국으로 가겠다면서 대사관에게 연락을 하고 변호사를 구한다며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 그건 장인 어른이 보내주신 국제 변호사가 활약했습니다. 절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없도록 그 사기꾼 연놈들을 필리핀 법정에 세웠죠. 그리고 그대로 필리핀 감옥에 갇히게 될까봐 불안에 떠는 그 두 사람 앞에 제가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 아닙니까? 세상에. 어쩌다 이런 먼 타양에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저 두 사람을 눈앞에 두고 마음껏 비웃어주고 싶었던 건데 그 두 사람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를 보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더군요. 세상에, 내가 여기서 자네를 보는구만. 맞다, 자네가 여기서도 일을 했었지? 잘 됐네. 자네, 그럼 여기 연줄 좀 있겠네? 어디 백 좀 써봐. 우리 지금 너무 억울하게 갇혀있어. 우리 얼른 빼줘. 안 되면 우선 한국으로 송환이라도 되게. 도대체 이놈의 대사관은 왜 이렇게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야? 대사관은 자기 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지은 죄는 필리핀에서 받으시는 게 맞으시죠.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주 푹 썩다 오실 생각하세요. 오지는 못하나? 그냥 여기서 푹 썩기만 하려나? 여기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두 사람 무기징역증 가뿐하게 나올 것 같다고 그러네. 그러게,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그러나? 좀 착하게 살지. 내가 생각 같아서는 한국으로 끌고 가서 우리한테 지은 죄도 싹 다 털어놓고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인권 문제가 철저해서 혹시 구속된다고 해도 필리핀 감옥에 비하면 호텔이라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잊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은 죄는 그냥 필리핀 감옥에서 힘들게 지내면서 반성하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린가? 왜 이래? 자네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뭘 오해하고 있건 오해네. 정말이야. 우리는 자네한테 아무것도 안 했네. 혹시 회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미안하네. 그거 돈 그대로 있어. 한 푼도 안 건드렸어. 그냥 잘 보관만 하고 있다가 돌려주려고 한 거야. 정말 한 푼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돌려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한국에 있네. 그니까 우리 한국으로 가게 해주면 당장이라도 그 돈 돌려줄 수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바락에 바락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알아봤거든요. 아내의 말이라고, 장인 어른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알아보고 조사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인지를 알아봤고, 그러면서 그 사기꾼 연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것만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반성이라는 건 모르고 절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와 보려는 속셈이 보이니까 제가 잘 결정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몇 번이고 두 사람을 면회를 갔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제발 한국의 감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걸 보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며 열심히 약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30년형을 받고 울며 불며 끌려가면서 방송석에 있는 저를 보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냈지만 저에게는 천상의 노래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보내주신 국제 변호사의 활약 덕분에 두 년놈들은 필리핀 감옥 중에서도 가장 지내기 힘들다는 곳으로 보내졌고 지금도 열심히 복역 중입니다. 아내나 장인 어른도 직접 와서 그 년놈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앞으로 행복한 것만 보고 행복한 생각만 해야 할 두 사람이 그런 험한 것을 보는 것은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지 않아 제가 열심히 영상으로 찍고 남겨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후 저희는 진짜 평화와 가족을 찾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죽은 줄 알았던 딸을 찾아서 그동안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해주시느라 매일매일 바쁘십니다. 제 아내는 그 후 진짜 이름을 찾는 행정소송 끝에 다시 장인 어른 딸로 돌아갔고 지금은 그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지고 싶었던 믿을 수 있는 가족을 가지게 되어서 그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하고요.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내를 찾아다니면서 했던 노가다가 도움이 돼서 지금은 장인 어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는 아니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하는 일이지요. 현장 일을 오래 했던 경험을 되살려 어디에서 문제가 잘 발생하는지 알고 있다 보니 아주 깐깐한 현장 감독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곳이 주로 지방이다 보니 제가 현장 일을 하면 아내와 장인어른도 제가 있는 현장 근처에서 함께 지냅니다. 말 그대로 현장마다 따라다니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부인과 장인어른은 그 근처 가까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쁜 곳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십니다. 가끔 부인이 싼 도시락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오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떠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한 곳에 정착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정착하고 싶었던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었고 그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옮겨 다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는 오히려 저와 장인어른 덕분에 전국 일주를 하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고 있네요. 언젠간 저희도 아이가 생기겠지요. 그럼 그 아이도 함께 꼭 붙어 다닐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지낸다면 그 아이도 전학을 많이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친구를 빨리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더라도 꼭 같이 붙어 다닐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저희 같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떨어져 지낸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나쁜 놈들 때문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보상할 만큼은 앞으로도 꼭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의 가정에는 저희 같은 힘든 일, 외로운 일 없이 그저 하루하루 평화롭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